역사 역설. 신라 화랑은 정말 문란했을까? 동성애 집단이었다는 소문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신라 화랑에 대해 이야기하면 늘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화랑은 꽃미남들이 모여서 놀고 술 마시고 문란하게 지냈다더라.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동성애도 즐겼다는 말이 있지 않나? 이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라 화랑이 문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라를 너무 조선의 기준 혹은 현대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신라 화랑은 정말 문란했는가? 그리고 동성애 집단이었다는 소문은 어디서 나왔는가? 에 대해 자극적인 상상 대신 기록을 중심으로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라 화랑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장면을 상상하십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산과 강을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술 마시고 마치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들처럼 시간을 보내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따라 붙습니다. 화랑은 원래 좀 놀았던 애들 아니야? 그런데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이 질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라 화랑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젊은이들의 문화가 아니라 신라 왕실이 직접 만들어낸 구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유로운 청년 집단의 이미지와 달리 기록 속 화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의 시선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화랑에 대한 서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왕이 직접 국선을 임명하고 그 임무를 중심으로 젊은 귀족들이 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였다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좋아서 비슷한 취향끼리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비슷했고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경로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진꼴이거나 육두품 이상인 귀족 자제들. 이 아이들은 커서 장군이 되거나 정치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거나 왕실을 떠받치는 기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신라는 이들을 흩어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한데 묶어두었습니다. 같이 자게 하고 같이 먹게 하고 같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라는 골품제 사회였고 귀족 가문 하나하나가 곧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이 귀족 자제들이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가문 논리 속에서 따로 성장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 서로 다른 충성 대상, 서로 다른 권력 계산 속에서 왕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라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 아이들에게 같은 기억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자라고 같은 규율에 익숙해지고 같은 질서 안에서 서로를 경쟁자이자 동료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화랑은 그 역할을 맡은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을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놀던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구조는 놀기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화랑은 항상 함께 이동했습니다. 산천을 유람했다고 하지만 그 유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과는 전혀 다릅니다. 험한 산을 넘고 긴 거리를 걷고 집단을 이끌며 질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앞에 서야 했고 누군가는 뒤를 살펴야 했으며 누군가는 흐트러지는 대열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명령과 복종, 책임과 역할이 생깁니다. 이건 놀이에 가깝기보다 훈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인물들, 전쟁의 한복판에서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화랑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유신이라는 이름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유신은
단순히 칼 잘 쓰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룰 줄 알았고 조직을 움직일 줄 알았으며 정치의 공기를 읽을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전쟁터에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김유신은 젊은 시절부터 화랑 집단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장, 경쟁과 협력, 명령과 책임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가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의 용맹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집단을 지휘하는 훈련을 젊은 시절에 끝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화랑을 떠올리며 놀았다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왜일까요? 이 지점에서 시선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신라는 유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신라 사회에서 노래와 춤, 술과 어울림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어울리는 행위는 질서를 해치는 일이 아니라 질서를 다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라의 모습을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바라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선은 절제와 금욕을 도덕의 핵심으로 삼은 사회였습니다. 그 눈으로 보면 젊은 남성들이 무리를 지어 산천을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술 마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안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읽는 순간 평가가 붙습니다. 방종하다. 기강이 없다. 이 평가는 화랑의 실제 모습이라기보다 후대의 기준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신라 화랑을 노는 집단으로 기억하게 된 이유는 화랑이 정말로 놀기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이 조선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라는 그 자유를 통제 속에 넣어두는 사회였고 조선은 자유 자체를 경계하는 사회였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을 건너오며 화랑은 문란했다는 말로 굳어졌을 뿐입니다. 기록을 차분히 따라가 보면 화랑은 체제 밖의 집단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 집단이었습니다. 왕권을 위협한 적도 없고 질서를 부정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신라가 가장 신뢰한 인재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집단을 두고 처음부터 놀던 애들이었다고 말하는 건 역사라기보다 지금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낸 오해에 가깝습니다. 화랑은 처음부터 노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라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청년 귀족들이었고 그 속에서 전쟁과 정치의 언어를 미리 배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화랑이 정말로 놀았기 때문이 아니라면 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화랑을 놀던 집단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화랑이라는 집단만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살았던 신라 사회 전체의 공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신라는 유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사상 구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자연스럽다고 느꼈는지, 무엇을 문제 삼지 않았는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신라 사회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고 불교는 삶과 분리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일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의례는 공동체 전체의 행사였으며 노래와 춤은 신에게 바치는 행위이자 사람을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감각으로 보면 종교는 조용하고 절제되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라에서 불교는 오히려 사람을 모이게 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기록을 보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조금 낯선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승려가 노래를 하고 귀족이 춤을 추며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면 말입니다. 이 장면들은 삼국 유사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장면들이 단 한 번도 타락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록 속에서 이들은 그저 그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신라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는 유일하기보다 제의에 가까웠고 강을 따라 이동하며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방탕이라기보다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록을 누가 읽었느냐? 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자기 시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정리하고 해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선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유교 사회에서 젊은 남성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다는 장면은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축제가 아니라 기강해의 징후이고 의례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욕망의 표현이며 공동체가 아니라 질서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기준에서 보면 화랑의 모습은 위험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고 힘이 있고 서로 끈끈하게 묶여 있으며 왕이 직접 통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집단. 이 조합은 유교 사회에서 경계 대상이 되기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읽는 순간 해석이 붙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방종하다. 예법이 느슨하다. 문란한 풍속이다. 하지만 이 말들은 기록에 쓰인 사실이 아니라 기록을 읽는 사람의 판단이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자기 삶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사회에서 허용된 방식으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특히 불편해했던 것은 노는 모습 그 자체보다 노는 모습이 통제 밖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놀이와 여가는 항상 명확한 경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 단위이거나 의례적이거나 혹은 위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랑의 유람은 그 경계가 애매해 보였습니다. 상하 관계는 있었지만 부자 관계는 아니었고 관청의 일처럼 보이지만 관청에 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애매함이 불안함으로 바뀌고 그 불안함이 놀았다는 이미지로 굳어집니다. 사실 신라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어울려 노는 것은 화랑만의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신라 귀족 사회 전체가 비교적 개방적인 분위기였고 제사와 연회, 종교 행사는 항상 사람들을 함께 묶었습니다. 하지만 화랑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젊었고 눈에 띄었고 집단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랑의 모습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강하게 기억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이 기억은 사실보다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산천을 유람했다는 기록은 돌아다니며 놀았다로 바뀌고 노래하고 춤추었다는 표현은 술 마시고 방탕했다로 변합니다. 이 변화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기보다 기준의 차이에서 생긴 오독에 가깝습니다. 조선 사회는 신라 사회보다 훨씬 내향적이었고 훨씬 규범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눈으로 보면 신라는 자유로워 보였고 그 자유는 곧 위험으로 읽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조선의 시선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교과서도 대중서사도 드라마와 이야기들도 대부분 조선의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라 화랑을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렇게 자유로운데 어떻게 문제가 없었을까?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조선의 질문입니다. 신라 사회는 그 자유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는
질서를 깨는 힘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랑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산천을 유람했던 이유는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 속에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장면이 후대에 와서 놀았다는 이미지로 남은 것은 신라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라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화랑을 이야기하면 이 말이 따라 붙습니다. 놀았던 애들. 하지만 이 말은 화랑의 삶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라를 어떻게 오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신라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었고 화랑의 유람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습이 놀았다는 이미지로 굳어진 순간 화랑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단순화된 이미지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랑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미 그 안에 오해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화랑. 말 그대로 꽃 같은 사내입니다. 이 이름은 지금 우리의 감각으로 보면 어딘가 낯설고 어딘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남성을 꽃에 비유한다는 것, 그리고 그 꽃 같은 외모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름으로까지 삼았다는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 화랑에 대한 오해는 이미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라 사회에서 이 표현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라는 젊은 남성의 외모와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 사회였습니다. 이건 겉모습에 집착했다는 뜻이 아니라 외형을 인간의 내면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신라 사람들에게 단정한 용모와 균형 잡힌 체격은 성적 매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젊은 남성이 몸을 가꾸고 복장을 정제하고 태도를 다듬는 일이 도덕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꾸밈과는 결이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꾸민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허영이나 과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신라에서 꾸민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틀 안에 맞추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화랑의 복식이 화려하다고 묘사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했지만 제멋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절제가 있었고 규범이 있었으며 그 규범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점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속 신라 인물 묘사를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기록은 어떤 인물이 얼마나 사치했는지를 집요하게 적지 않습니다. 대신 용모가 단정했다, 태도가 바르다,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건 미모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인격의 안정성을 말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화랑이라는 명칭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꽃 같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창 피어있는 상태, 그러나 언제든 시들 수 있는 상태를 동시에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랑은 그 젊음과 아름다움 자체를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름다움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이 책임을 집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랑이라는 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에는 조선 사회가 있습니다. 조선은 절제를 미덕의 핵심으로 삼은 사회였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외모에 신경 쓰는 행위 자체가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몸을 꾸미는 일은
여성의 영역으로 밀려났고 남성의 이상적인 모습은 검소함과 무욕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꽃 같은 사내라는 표현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건 이상적인 인간상이 아니라 어딘가 불안한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고 눈에 띄고 꾸미고 집단으로 움직이는 남성들, 조선 유학자들의 눈에 이 모습은 도덕의 이상이라기보다 도덕의 경계에 서 있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바뀝니다. 신라에서는 아름다움이 덕의 외형이었는데 조선에 와서는 아름다움이 방종의 징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기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신라 인물의 외모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대목을 두고 조선의 해석은 자주 말을 아낍니다. 때로는 노골적인 불편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젊은 남성들이 스스로를 단정히 꾸미고 그 모습을 집단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이건 유교적 질서 안에서는 설명하기 까다로운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간극은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집니다. 화랑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집단이 아니라 거칠애에 집착하던 집단으로 변합니다. 이때부터 화랑의 외형은 그들의 역할이나 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평가 대상이 됩니다. 꾸미는 데만 신경 쓴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 이런 말들은 신라의 기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후대의 해석이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문제는 이 해석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교과서, 대중서, 소설과 드라마까지 화랑의 모습은 점점 더 화려하지만 가벼운 이미지로 소비됩니다. 그 과정에서 꽃 같은 사내라는 말은 원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꽃은 덕의 상징이 아니라 허영의 상징으로 바뀌고 젊음은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신라의 시선으로 돌아가 보면 이 해석은 많은 부분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신라 사회는 아름다움을 질서의 바깥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이 무너질 때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화랑은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가장 엄격하게 관리된 젊음이었습니다. 이 점은 화랑 출신 인물들의 이후 행보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은둔하거나 유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전쟁터로 나갔고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화랑이 정말로 겉모습에만 집착한 집단이었다면 이런 경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화랑의 꽃다움은 현실을 회피하는 장식이 아니라 현실로 들어가기 전에 몸과 태도를 다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가 문제적 이미지로 남은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라를 신라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기준 그리고 현대의 기준으로 신라를 해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라에서 덕이었던 것이 후대에서는 방종이 되었고 신라에서 질서였던 것이 후대에서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꽃 같은 사내들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인 표현입니다. 그 말은 신라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가리켰지만 후대에는 가장 설명하기 불편한 존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랑의 아름다움은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그 아름다움은 방탕의 증거가 아니라 신라가 꿈꿨던 인간상 그 자체였습니다. 화랑이 꽃 같은 사내로 불렸던 이유는 그들이 가볍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기 직전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민감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왜곡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라 화랑이 동성애 집단이었다는 설. 이야기는 화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식으로 말해집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역사를 다룰 때 이 말은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상상은 기록이 아니라 시대 감각이 만들어낸 해석일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 화랑이 동성애를 즐겼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화랑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친밀함을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신라 화랑은 젊은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이미 현대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상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같은 또래 남성들, 장기간 공동생활, 강한 유대와 결속.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 구조는 곧바로 성적 관계의 가능성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친밀함을 곧바로 성적 관계로 해석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신라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 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 사이의 친밀함은 지금과 전혀 다른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전우가 서로의 몸을 씻겨주고 스승과 제자가 같은 공간에서 자고 동료가 서로의 머리를 빗겨주는 장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라만의 문화도 아닙니다. 고구려 백제, 더 넓게는 중국과 일본의 고대 기록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은 단 한 번도 성적 관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는 그걸 굳이 성적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라 화랑의 공동생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대는 쾌락을 향한 결속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감당하기 위한 결속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전장에 나가야 했고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이 관계를 전후의 형제의 사제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전혀 다른 언어로 읽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남성 간의 신체적, 정서적 친밀함은 점점 불편한 장면이 됩니다. 조선 사회는 남성과 남성 사이의 거리를 엄격하게 설정한 사회였습니다. 신체 접촉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고 감정 표현 역시 극도로 절제되어야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신라의 기록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젊은 남성들이 서로에게 애틋함을 표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노래하는 장면은 조선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바뀝니다. 전후에는 이상한 친밀함이 되고 형제에는 의심스러운 관계로 변합니다. 이 변화는 기록에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 해석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 해석을 더 강하게 만든 요소가 바로 불교였습니다. 신라 불교는 개인의 수행보다 공동체의 결속을 중시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동료 수행자 사이의 관계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과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몸을 단련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관계를 우애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우애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후대 사람들이 이 우애를 성적 사랑과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신라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지금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존경과 애정, 신뢰와 헌신은 서로 분리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이후 그리고 현대에 이르면서 사랑은 점점 성적인 의미로 수렴됩니다. 이 시선으로 신라의 불교적 관계를 읽으면 오해는 더 커집니다. 스승을 향한 헌신은 집착처럼 보이고 동료를 향한 애정은 연애 감정처럼 읽힙니다. 이렇게 시대의 언어가 달라지면서 신라의 기록은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 오해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설화입니다. 삼국 유사에는 신라의 귀한 이야기들이 다수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을 정리한 역사서라기보다 불교적 교훈과 상징을 담은 이야기 모음에 가깝습니다. 그 안에는 현실과 전설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정 화랑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집착한다거나 비범한 감정적 유대를 맺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화랑 제도의 설명이 아니라 개별 인물의 서사입니다. 그럼에도 이 몇몇 장면이 화랑 전체를 설명하는 증거처럼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설화는 항상 과장되고 항상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을 사실로 읽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화랑도 그랬을 것이다. 이 논리는 역사학에서는 아주 위험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중서사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극적이고 기억에 남고 설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랑의 동성의 설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의 반복 속에서 굳어집니다. 남성 집단이라는 구조, 불교적 우애, 설화적 서사,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점점 사실처럼 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시 차분하게 기록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라 사회는 동성애를 금기시한 사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화랑을 동성애 집단으로 인식한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신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느냐입니다. 그들의 기록 어디에도 화랑의 친밀함을 문제로 삼는 문장은 없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친밀함이 아니라 후대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라 화랑을 신라의 언어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언어로 그리고 현대의 감각으로 그들을 다시 그려왔습니다. 그 결과 전후에는 성적 관계로 오해되었고 우애는 동성애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이 화랑 동성애 설이 시작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 이야기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자극이 아니라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화랑의 친밀함은 쾌락의 결과가 아니라 위험한 시대를 함께 통과하기 위해 필요했던 관계의 깊이였습니다. 그 깊이를 오늘의 기준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신라를 이해하는 대신 오해하게 됩니다. 화랑이 동성애 집단이었다는 말은 신라의 기록이 말해준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신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싶은지를 드러내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랑은 놀았다는 이미지로 기억되었고 아름다웠다는 이유로 오해받았으며 친밀했다는 이유로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주는 것이 바로 기록 속 화랑의 기준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화랑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말보다 규범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규범이 바로 세속오개입니다. 세속오개는 신라 화랑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분위기는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5가지 계율은 엄격한 법 조항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랐는지에 대한 기대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이 계율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보면 화랑이 어떤 집단이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기록에 따르면 젊은 화랑들이 한 승려를 찾아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 승려가 바로 원광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랑이 스스로를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집단으로 인식했다면 굳이 삶의 기준을 묻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전쟁터에 서게 될 것이고 정치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싶어 했습니다. 원광이 제시한 세속오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계율을 차분히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절제와 책임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성은 권력을 향한 맹목이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고, 효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가문과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였으며, 법과의 신의는 집단 내부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말은 무모함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가 맡긴 역할을 회피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생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마지막 기준은 화랑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존재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기준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보면 화랑은 쾌락을 추구하는 집단과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습니다. 자유는 있었지만 방임은 없었고 젊음은 허락되었지만 무책임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화랑은 신라가 꿈꾸던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아낸 존재였습니다. 그 인간상은 수도승처럼 고립된 존재도 아니었고 관료처럼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 속에 섞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인간. 신라는 그런 인간을 젊은 나이부터 길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화랑은 방치된 집단이 아니라 가장 많은 기대가 쏠린 집단이었습니다. 이 점은 화랑 출신 인물들의 이후 삶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유의에 빠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전쟁터로 나갔고 국가의 위기 순간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 신라 사회를 떠받쳤습니다. 만약 화랑이 정말로 문란하고 방탕한 집단이었다면 신라 왕실이 이렇게까지 이들을 신뢰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왕권은 자기 체제를 위협할 집단을 절대 키우지 않습니다. 화랑은 그 반대였습니다. 왕실이 가장 먼저 내세우고 가장 먼저 전장에 보내고 가장 먼저 책임을 맡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랑의 이미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화랑은 이상적인 인간상이 아니라 불편한 과거가 됩니다. 조선은 신라와 전혀 다른 사회였고 그 다른 기준으로 신라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랑의 자유는 방종으로 바뀌었고 화랑의 아름다움은 퇴폐로 변했으며 화랑의 친밀함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기록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기록을 읽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사실 그 자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눈을 거쳐 다시 쓰입니다. 신라 화랑의 경우 그 눈은 대부분 조선의 눈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현대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라 화랑을 신라의 언어로 이해하기보다 조선과 현대의 감각으로 재단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화랑은 문란했다는 말이고 동성애 집단이었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따라가 보면 이 말들은 신라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의 해석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신라 화랑은 문란한 집단도 아니었고 동성애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라라는 사회가 허용한 자유 속에서 움직였고 그 자유는 철저히 질서와 규범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질서가 조선과 달랐고 현대와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라 화랑을 계속 오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사실보다 해석으로 더 많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신라 화랑의 문란함이라는 이미지는 어쩌면 그 왜곡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